자, 교재 33페이지 제일 밑에 법인의 등록 요건 보겠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요건 할 때 처음에 봐야 되는 게 법인이 들어갈 때는 항상 내가 법인이다 하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했어요.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 요거는 법원에서 발급받아요.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공무원 맞죠? 공무원끼리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하는 게 법인의 등록 요건 할 때 특수법인. 저번 시간에 잠깐 했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돼요. 자, 등록 요건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거나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는 게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 짬뽕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유한책임회사 이런 거 기회 아니겠죠, 그죠? 어떤 회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법상 회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자, 협동조합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말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업을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그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등록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등록할 수 없다. 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이야기를 할 때는 자본금 5천만 원인데 이게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법인에서 2억 원은 말대 나옵니까? 보증 설정하는 금액이 2억 원이죠. 그죠? 일단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두 번째가 우리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무슨 말이냐면은 14조에서 규정된 것 말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들어가면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등록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 어디로 갔냐면은 법에 맞아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법인의 기업공개에서는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별도의 문제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자, 대표자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공직에서여야 된다.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대표자는 무조건 공직에서여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나 사원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자, 물론 과반수라고 틀리게도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3분의 1 이상이죠. 주로 틀리게 나오는 부분이 대표자를 포함한 이래서 틀리게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대표자를 포함한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대표자를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대표자도 임원이나 사원에 들어갑니다. 임원이나 사원이 총 8명이라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은 공직에서 해야 된다. 그중 한 명은 무조건 공직에서 해야 되죠. 대표자. 그러나 8명에서 1명 빼고 7명의 3분의 1이면은 2.3이죠. 2명은 공직에서 하고 1명은 8만 공직에서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3명이 해야 되죠. 대표자 1명 합해가지고 4명 이상은 공직에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서류는 앞에 들어가던 서류 그대로 보세요. 사실사자입니다. 사진, 대표자 사진 들어가면 되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자격증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 사무소 확보 서류에 우리 공직자서법에서 사무소 면적 규정은 전혀 없다 그랬어요. 법인이 기업공개에서는 100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실무교육인데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숫자로 틀리게 놓는 게 숫자는 공인중개사 숫자는 3분의 1이고 실무교육은 전원이다. 이거 두 개 갔다 왔다 안 하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되죠. 임원이나 사원 중에 중개업
안 하는 사람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전원이니까 예외 없이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법인의 등록 요건에서 안 나온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딱 하나 있어요. 자, 이문에서 전원이죠. 대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포함한다는 말은 없어도 좋습니다. 전원이니까 절대 대표자 제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하는 데서 답으로 놓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를 내는 방법이 요 안에서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아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주에서 해야 된다. 여기는 제외인데 실무교육은 당연히 대표자도 받아야 돼요. 대표자 제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법인의 등록 요건 보셨고, 자, 그 다음에 등록 절차입니다. 자, 등록 절차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등록을 신청했죠. 그죠? 등록을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에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 등록해주지 말라는 게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당연하죠.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등록을 안 해줍니다. 등록 요건에 구별이지 않았을 때 등록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실무교육을 2년 전에 받았다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사무소 확보는 안 하고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의 제한에 위반될 때 등록을 해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이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에 등록 처분 및 통지 한번 볼게요. 자,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의 기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등록 절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은 오로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제처 중에서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다 그랬죠. 들어가는 서류가 사실 사자 들어가는데 자격증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면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로 등록을 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로 즉 종별 구분해서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한다. 이 통지한다는 말은 등록증 나왔으니까 찾아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하겠죠. 그죠? 자, 우리 법에서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 설정하여야 한다. 요래돼 있어요. 어차피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서류라면은 다른 서류 등록 신청할 때 서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입법에 우리 공중에서 입법 예고를 했을 때는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갈 때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같이 들어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우리 보증을 설정하려면은 등록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등록 신청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등록 안 했죠. 등록 번호가 없죠. 그죠? 보증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보증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합니다. 물론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한 것을 확인해라 하는 규정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증 설정하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증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안 들어가죠. 다른 말로 보증은 등록의 요건이다 아니다. 보증은 등록의 요건은 아니다. 그죠? 이거 맞는 거 보세요. 법인은 2억 원 이상이죠. 보증 설정할 때.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절대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이 보증에서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엄청나게 많이 틀릴 거예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거지 절대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죠.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까 4개 말고는 무조건 등록해줘야 된다 그랬죠. 보증 설정 안 했다 등록해주지 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죠.
나올 수 있는 답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보증 설정 안 했다고 등록해 주지 마라.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등록사항 등의 통보 볼게요. 자, 등록 관청은 매월 다음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유해서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자, 그러면 등록 관청이 협회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보하는 것은 우리 공부안의 안에 있는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첫 글자로 해가지고 행휴 이등분고 이거를 통보합니다. 그러면은 행정 처분했을 때 조금 이따가 별도라고 그러면은 요 등록사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잘 나오지도 안 하고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 정도로 지문 하나로 나왔는데 주로 맞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3년 전에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으면 요거 그냥 액면적으로 외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면 통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행정 처분했을 때 그러면은 행정 처분에 등록 취소되었다 했다 아니면은 업무 정지 줬다. 그럼 등록 취소가 되었다는 말은 기업 공개에서 한 명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업무 정지 줬다는 말은 잠시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휴업, 폐업, 재기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받았다, 휴업 신고받았다, 잠시 기업 공개에서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이전, 사무소 이전 신고받았다, 기업 공개사 등록과정 안에 한 명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등록증 교부했다.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말은 기업 공개에서 한 명이 생겼다 이 말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았다 하는 말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한 명이 생겼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받았다. 고용인이 한 명 생겼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한마디로 하면은 중개업하고 관련된 사람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거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등록증 재교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기재사항이 변경됐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게 울산공제사 사무소에 있는 것을 새 울산공제사 사무소로 바꾼다. 기재사항 변경이에요. 기재사항 변경이다. 그 기재사항 변경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등록증 재교부해 주세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 등록증 재교부했을 때는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게 내용을 모르고 액면적으로만 외운 사람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면 별로 외울 것도 별로 없죠. 그러면 통보하는 내용이 많다 그죠? 그러면 원래 공무원이 하는 게 며칠? 7일이죠. 그런데 이걸 7일 이내에 통보를 해라는 말은 끈끈이 통보해라. 워낙 많으니까 담당 공무원은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 지문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원래 행정관청에서는 밑에서 일을 해가지고 위에 보고하는 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위에서 일을 했어요. 밑에 보고 이것도 알아라고 내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시도의사가 주죠.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 주고 등록관청에게 내가 자격 취소 줬다, 자격 정지 줬다, 니도 알아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관청은 처음에는 자격 취소됐다, 자격 정지됐다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등록관청이 통보한다. 등록관청이 알아야 통보하죠. 자기가 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는 거지 절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모의고사 문제 낼 때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절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종별 변경. 자, 종별 변경도 문제는 별로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종별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있다.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공개사 자격증이 없죠. 중개는 공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인이 공개사 자격증을 땄다면 중개인이라 봐야 됩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중개인이 공개사인 기업 공개사를 종별 변경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인 기업 공개사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법인으로 만들어갔다 법인인 기업 공개사를 종별 변경한다. 그럼 종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신규 등록이에요.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그러면은 등록 신청서 제출할 때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가죠, 그죠? 근데 종별 변경하기 전에도 서류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미 제출한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하면 좀 이따 등록증 받겠죠, 그죠? 종별 변경하기 전에도 기업공개사였다. 등록증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등록증 가지고 있는데 새로 받는다. 등록증 2장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기존 등록증은 반납해야 돼. 이게 말도 안 되게 종별 변경할 때 등록 신청서 제출할 때 기존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 종별 변경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등록증이 한 장 있는데 다시 달라 이 말이죠. 다시 달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자기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죠.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제출하면 돼요. 그럼 등록증 재교부 신청 사유가 첫 번째가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멸실됐다. 자, 두 번째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됐어요. 자, 그럼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럼 법인의 대표자 변경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인이 기업공개사의 등록증에는 대표자 사진 붙어 있죠. 그러면 등록증 내려가지고 사진에 침 발라서 떼고 새 사진 붙이면은 안 되죠, 그죠? 압인이 적혀있기 때문에 넣어주고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거 두 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재사항 변경이에요. 자, 기재사항 변경이다. 예를 들어서 대구 공개사 사무소에 있는 것을 새 대구 공개사 사무소로 바꾼다. 기재사항 변경이죠, 그죠? 주민등록 번호를 바꾼다. 주민등록 번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확실히 안 바뀝니까? 하리수 바뀌었잖아요. 기재사항 변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기재사항 변경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있는데 요즘 이런 질문은 잘 안 나옵니다. 뭐냐면은 중개인이 공개사 자격증을 땄다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 종별 변경하고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돼요.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이런 단서 조항이 있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느냐, 어떨 때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느냐, 근원이 뭐냐면은 자, 이걸 보려면은 등록 번호를 봐야 돼요. 등록 번호가 굉장히 깁니다. 그럼 이 등록 번호는 등록 관청마다 일련 번호가 다릅니다. 등록 관청마다 일련 번호가 다르다. 그러면 같은 등록 관청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기업공개사하고 개인인 기업공개사 일련 번호는 달라요.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도 있고 중개인도 있죠, 그죠? 지금은 중개인이 새로 안 생기죠. 그럼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 일련 번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개인이 공개사인 기업공개사로 종별 변경하고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려고 한다. 그럼 이럴 때는 자기 등록번호 그대로 쓰면 됩니까? 등록번호가 새로 나와야 됩니까? 지금 1년 번호가 똑같다 그랬죠? 그럼 그대로 쓰면 되죠. 자기 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면은 등록증만 내달라 이 말이에요. 등록증만 내달라.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종별 변경한다. 자기 등록번호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새로 나와야 됩니까? 1년 번호가 다르죠. 새로 나와야 되죠. 등록번호가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대구 공개사 사무소 있는 것을 세대구 공개사 사무소로 바꿨어요. 등록번호 그대로 쓰면 됩니까? 등록번호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결론적으로 기재상 변경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그러니까 종별 변경하느냐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느냐 핵심은 자기 등록번호로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등록번호가 새로 나와야 되느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종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이 부분도 종별 변경은 종별 변경이죠. 근데 이거는 종별 변경이라 하더라도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거예요. 결론이 종별 변경하고자 할 때 반드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소멸입니다. 자, 기업공개사가 돼야지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기업공개사에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난 뒤에, 즉 등록이 실효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겠죠. 그죠? 등록의 효력이 실효되는 사유가 3개가 있어요. 자, 등록의 실효. 첫 번째가 폐업신고였습니다. 폐업신고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겠죠. 두 번째가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재된 공적인 장부 등록대장이 있겠죠, 그죠? 자, 어떤 등록관청에서 중개사무소가 100군데 있어요. 등록관청 몇 장, 등록대장은 몇 장 있습니까? 100장 있죠. 여기에서 한 군데도 다른 데 이전도 안 하고 한 군데도 이전해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럼 100장 그대로 있죠, 그죠? 자, 100장 그대로 있다. 신규로 생긴 데도 하나도 없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10년, 20년, 100년 동안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조금씩 신규로 생기겠죠. 신규로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100장에서 1000장, 만장 되겠죠. 그럼 거기에 사망도 하겠죠, 그죠? 사망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은 등록대장이 계속 많아지죠. 계속 많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대장을 없애야 버려야 돼요. 그래 보관하는 수자가 어느 정도 맞겠죠. 등록대장을 없앤다 하는 말이 등록 취소준다는 말이에요.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대장 없앱니다. 등록 취소줍니다. 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 처분을 주는데 나중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찾아라 할 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자주 나와요. 그러면은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 등록 취소를 주는데 이럴 때는 언제 등록 효력이 없어지느냐면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를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인 해산을 3월 5일 날 법인 해산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이유로 4월 7일 날 등록 취소받았어요. 그러면은 해산한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 취소 받기 전에 4월 1일 날 중개업을 했다면 기업공개사다 무등록자다 3월 5일 날 이미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졌죠.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로 처벌받는다며. 자, 이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자, 등록 취소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등록이 취소되겠죠. 그럼 이럴 때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중 등록하게 되면은 등록 취소 준다 그랬죠. 3월 5일 날 이중 등록했어요. 4월 7일 날 이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됐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되기 전에 4월 1일 날 중개업을 했다면 이 사람은 기업공개사입니까? 무등록자입니까? 아직 등록 효력은 살아있죠. 4월 7일 돼야지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절대 무등록자 아니다,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된다 그랬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 기업공개사입니까? 무등록자입니까?
자,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된다 그랬죠.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 지금 등록 취소됐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온 요 시점이죠. 그러면 기업공개사도 무등록자다? 아직 등록 효력은 살아있죠. 절대 무등록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을 한 것을 신고했어요. 보상금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면 등록 취소된다 그랬죠. 등록 취소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자로 처벌받죠.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 기업공개사지 무등록자 아니라 그랬죠. 신고했다 포상금 못 받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망하거나 범인 해산하는 거 말고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고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해야 무등록자로 처벌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법의 무등록자 봅니다. 자, 우리 법에서 무등록자가 4명이 있어요. 물론 법에서는 무등록자라는 말은 없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첫 번째 당연히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 무등록자 맞죠? 자,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 무등록자 맞아요. 그럼 아까 등록 신청하면은 등록하고 7일 이내 통지한다.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한다 그랬죠. 등록증 나왔다고 통지는 받았어요. 아직 등록증 교부를 안 받았습니다. 그때 중개업을 했다. 기업공개사다. 무등록자다. 자, 등록했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아직 등록증 교부 안 받았죠. 우리 법에서 기업공개사는 등록증 교부 받은 자입니까? 등록한 자입니까? 등록한 자니까 등록증 나왔다고 통지를 받았다는 말은 등록을 했죠. 등록증 교부를 안 받아도 무등록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부를 안 받았으니까 등록증 사무소에 게시를 못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만 무등록자는 아닙니다. 대신에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다. 등록했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무등록자가 되죠. 그 다음에는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난 뒤에 폐업 후에 중개업을 했다. 그 다음에 법인 해산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등록 취소되고 난 뒤에 중개업했다. 등록 취소되고 난 이후에 중개업했다. 우리 법의 무등록자는 오로지 4명밖에 없어요. 그럼 무등록자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니까 벌은 제일 크겠죠. 그죠? 3년에 3천입니다. 그럼 무등록자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등록을 못하는데 등록한 사람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다. 사실은 무등록자나 똑같아요. 벌은 3년에 3천입니다. 문제는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일정 기간 못하게 업무 정지를 줘야 됩니까? 애당초 못하게 등록 취소를 줘야 됩니까? 등록 취소줘야 되겠죠. 그죠? 등록 절대 취소요. 등록 취소입니다. 그런데 무등록자는 3년에 3천인데 무등록자는 등록을 안 했죠.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없다?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행정처분의 대상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얼마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무등록자죠. 그죠? 그럼 무등록자 왜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돈 벌려고. 그럼 나중에 판례에서 의뢰인하고 무자격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자격자는 여러분들 자격증 없죠? 여러분들도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으면서 중개업을 하는 자. 제가 표현할 때 무등록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하고 무자격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효다 그랬어요. 무자격자하고 의뢰인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무효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면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무효죠. 그러면은 보수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무등록자는 보수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보수 청구권에 있다 없다? 보수 청구권 없습니다. 3년에 3천이면서 보수 청구권은 없어요. 그러면은 무등록자 중개로 이루어진 거래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거래계약은 유효죠, 그죠? 여러분들 아직 등록도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쪽에서 아는 친구, 다른 쪽에서 아는 친구 소개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무등록자니까 무등록자가 결론은 이건데 문제가 나오기는 너무 쉽죠. 그래서 그래도 무등록자 관련되는 것은 문제는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하지 마라. 아까 했죠, 그죠? 빌려주면 무조건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빌려준 사람이든 빌린 사람이든 1년에 1천. 이중 등록하지 마라, 이중 소속하지 마라는 것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등록의 결격 사유 납니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 한 번도 문제에서 빠진 적은 없습니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다 하는 말은 이 결격 사유당 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기업공개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기업공개사 될 수 없는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법에서 소속공개사도 못 된다. 중개보조원도 못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한꺼번에 말아가지고 기업공개사 등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못 되는 거지 절대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결격사유 문제는 꼭 나오는데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봅시다. 등록의 결격사유 첫 번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에요. 그런데 틀리게 두 번 나오기로 피특정 후견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피특정 후견은 결격사유 아니에요. 피특정 후견인은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행위를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거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요 네 명은 어떤 예외도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른 말로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후견인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가 요 네 명은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아니죠. 굳이 사회에 청할 시간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는데 추가로 3년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개로 묶을 수 있어요. 업무정지 받았다, 자격정지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전부 다 기간이죠.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예요. 기간이 없는 것은 3년 동안이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럼 이 3년은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라 이래보세요. 그럼 만기 출소되면은 몇 년 동안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년 동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석방이 되면은 가석방은 집행 종료를 안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도소 들어가고 모범수로 복역하면은 만기 되기 전에 가석방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살았어요. 4년대 돼가지고 가석방 됐다. 종료된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이 언제 종료되냐면은 5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직 1년 남았죠. 1년 남고 그거 지나고 또 3년 지나야 되죠. 가석방 됐다. 절대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남아있는 잔여형기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가야지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사면이라고 있어요. 특별사면은 뭐냐면은 누가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징역 3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갔어요. 1년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만기 출소 형을 다 살았다 치고 나온나 하는 게 특별사면이에요. 특별사면 받았다 형을 다 살았다 치고 나오라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교도소에서 있다가 나왔으니까 사회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특별사면 받았다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일반 사면이 있어요. 일반 사면은 대통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사면 받으면은 자기 죄가 없어집니다. 나올 때 죄가 없어져요. 아까 특별사면에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형을 다 살았다 치는 일반 사면에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애당초 죄를 안 짓다고 생각하세요. 애당초 죄를 안 짓다는 말은 애당초 교도소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반 사면 받았다.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금고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5년 받았다. 그러면은 징역 3년 살아야 되는데 집행을 교도소에 넣기로 5년 동안 유예시켜 주겠다. 5년 동안 교도소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행유예 기간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고 끝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죄를 저지르면은 이 유예를 취소시킵니다. 그럼 이 범죄로 교도소 가죠. 새로운 범죄로 또 가중처벌 받겠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없으면은 5년 동안 교도소 안 가죠, 그죠? 굳이 사회에 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3년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해요. 자, 근데 여기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선고유예라고 되어 있어요. 선고유예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벌이에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은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입니다.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예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이죠.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각각 해당 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0만 원 벌금 선고받았다. 결격사유다? 아니다. 그렇게 한 2번 내지 3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반드시 벌금은 무슨 법이어야 돼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어야 돼요. 수도 없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벌금은 반드시 이 법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결격사유다? 아니다. 결격사유 맞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몇 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고 5년 이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하는 것은 등록의 결격사유니까 기업공개사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은 이 법인데 교도소 들어가는 행위, 금고상 행위나 집행유예는 어떤 법이라도 결격사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교도소 갔다 너무나 사회정한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교도소 갔다 사회정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 법이냐 아니어도 되냐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자, 300만 이상 벌금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은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고용인 할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고용인뿐만이 아니고 기업공개사에게도 벌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용인이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어요. 그럼 기업공개사도 벌을 주죠, 그죠? 기업공개사는 징역은 안 주고 벌금만 줍니다. 그러면은 고용인에게 주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기업공개사 주는 법도 양벌 규정으로 주는 벌금도 이 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업공개사 양벌 규정으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원래는 결격사유 맞죠, 그죠? 근데 원래는 결격사유였는데 조금 오래됐지만 새로운 판례가 나왔어요. 기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것은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에는 의뢰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되지만
개업공개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말이에요. 즉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거 가지고는 등록 취소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자, 또 하나가 원래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 동안 결격사유죠. 그죠? 여기에는 3년 말고 다른 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요거 나중에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에서 나올 건데 잠시 한번 보면은 자, 어떤 기업공개사가 등록 취소받을 행위를 했어요. 등록 취소받을 행위를 하고 등록 취소받기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에 주는 거죠. 그런데 폐업하면은 기업공개사 아니죠. 조금 이따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재등록한 기업공개사하고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봤어요. 그럼 결론은 기업공개사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다. 등록 취소 받기 전에 일단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은 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는 말이에요. 이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 줄 수 있단 말이죠. 원래 등록 취소 받게 되면은 등록 취소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죠. 자, 그런데 폐업하고 재등록한 기간, 폐업 기간이 1년 폐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1년 폐업을 했다고 가정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1년 동안 업무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등록을 했다. 그럼 이 행위로 여기서 등록 취소주죠. 그럼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한다.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한다는 말은 3년간 중견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스스로 1년 동안 업무를 안 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주고 3년간 중견무를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3년에서 스스로 안 한 1년을 빼줘야 되겠습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줬을 때는 결격사의 기간은 3년이 아니고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자, 또 하나가 원래는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3개가 있어요. 이 중요한 예외가 결격사유 부분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결격사유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격 정지 받았습니다. 자격 정지 받으면 기간이 있죠, 그죠?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예요. 업무 정지받고 폐업한 자로서 나머지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때는 법인의 임원이나 또는 사원에게 그 결격사를 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임원이나 사원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각각 그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를 주는데, 자, 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법인의 기업공개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말은 업무 정지 처분 받을 만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을 주죠. 그러면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이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그 법인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관리하는 사람,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 받으니까 그 사람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이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업무 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사람이 관리를 잘못했죠. 그래서 이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이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에요. 법인 나오면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른 말로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법인 자체의 결격사유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줍니다. 한 명의 임원이나 사원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인이 등록 취소된다. 너무 과하죠.
그래서 여기는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런 예외가 있어요. 자, 요 중에서 아까 이거 볼게요.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것보다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거 의미를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한다는 말은 우리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주고 그 불로서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중 등록하지 마라 그랬죠. 이중 등록하지 마라 근데 이중 등록했으니까 등록 취소 주고 그 불로서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 준다 그랬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 취소 준다 했는데 이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주는 건 아니죠. 잘못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주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 줬다 하더라도 애당초 결격 사유로 안 본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오늘 사망하면 할 수 없고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었다 언제든지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 자, 등록 기준 미달하게 되면은 자, 등록 기준 미달할 때 행정처분할 때 첫 글자 뭐로 할까요? 달 할까요? 준 할까요? 록 할까요? 등 하면 되죠. 첫 글자 등 하면 되죠. 상대 취소에 공정의 3회 정보거래는 겸업하고 6월 임시이사는 등급한다. 상대 취소이고 자주 나오는 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1년에 2번 위반하면 등록 취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잘못하기는 잘못했죠. 그런데 등록 기준이 미달돼 가지고 등록 취소되었는데 3년간 중개업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봐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또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다. 애당초 결격 사유로 안 보겠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요 내용은 다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됐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을 결격 사유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결격 사유 기간으로 그대로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로 하면 어렵습니다. 예를 드는 게 훨씬 쉬워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다.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5년 동안의 결격 사유죠. 5년 동안 중개업 못하죠. 그럼 결격 사유다 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5년 받아서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못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요 5년 동안 못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결격 사유 두 개죠, 그죠?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럴 때는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을 선택하지 말고 원래 있는 결격 사유를 선택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행유예 5년 받아서 등록 취소된 자는 절대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이 아니고 결격사유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5년 동안의 결격사유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교육공개에서 파산 선고 받았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중개업을 못한다. 복권될 때까지 못한다. 복권될 때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자, 원래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사유 맞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무슨 날로부터 3년입니까?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의 결격사유죠. 결격사유에 하면 등록이 취소되죠. 그러면은 자격 취소로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격 취소로 등록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결격사유 맞죠? 무슨 날로부터 3년입니까? 원래 결격사유인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이 결격사유지 절대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 아니죠. 똑같은 지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길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으면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의 결격사유죠. 결격사유다 하면 등록이 취소되죠. 그죠? 그러면은 벌금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러면 틀렸죠. 원래 결격 사유인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이 결격 사유다. 이해됩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 보통 사람이 기업공개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일반인이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은 아까 등록의 결격사니까 등록 안 해준다는 말이죠. 자,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은 원위치 시켜라 등록 취소 줍니다. 자, 등록 취소를 주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 안 한 질문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듣기만 들으세요. 자, 기업공개사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하여튼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 취소 준다 그러죠. 결격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못 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미성년자 결격사에 맞죠?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한테는 절대 등록 취소 못 줍니다. 왜요? 애당초 등록이 안 되죠. 등록 취소 못 주죠. 그 다음에 자, 등록 취소되고 등록 취소된 것보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 취소 못 줍니다. 왜냐면은 등록 취소는 기업공개사에게 주죠. 그죠? 근데 등록 취소되었다. 기업공개사 아니죠. 아니니까 등록 취소 못 줍니다. 자격정지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죠. 등록 안 했죠.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못 줍니다.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 취소는 기업공개사에게만 줄 수 있다 그랬죠.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했어요. 폐업했다 기업공개사 아니죠. 등록 취소 못 줍니다. 업무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때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결격사에 맞죠. 그죠? 그러면은 업무정지가 벌이 큰 겁니까? 등록 취소가 벌이 큰 겁니까? 등록 취소가 크죠. 벌이 작은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더 큰 벌인 등록 취소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등록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지문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하여튼 그것 빼고는 결격사에 되면 등록 취소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결격사에 해당하면 중개무 못하죠. 그러면은 중개무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중개무를 못하게 해야 되느냐면은 등록관청에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냐면은 기업공개사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고용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다. 5년 동안 결격사이니까 중개무를 못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법부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내리죠. 판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내렸다. 자기 사무실에 하고 등록관청에 전화해갖고 누구누구 집행유예 내렸으니까 결격사에 해당한다. 중개무를 못하게 해라. 연락 안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집행유예 받았다.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등록관청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게 해야 되는지 안 하게 하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주느냐 하면은 기업공개사에 책임을 줍니다. 기업공개사 옆에 있으니까 잘 알겠죠. 기업공개사 보고 이 사람이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중개무를 못하게 해라. 그런데 결격사에 해당하는데도 중개무를 하게 되면은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기업공개사에게 업무 정지를 줍니다.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제 집행유예 받았는데 오늘 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공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업무 정지 준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 임원이나 사원이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법인 자체의 결격 사유로 보세요. 법인 자체의 결격사에 해당하니까 등록 취소 준다 그죠? 그럼 등록 취소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돼요. 자, 등록해 준다 안 해준다. 등록 취소 준다. 업무 정지 준다.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주죠. 그럼 누가 결격사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등록관청이 알아야 되죠. 그럼 아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밑에 등록관청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준다 그랬죠. 그럼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가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나중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는 자기 소관청에서만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국장 지도상 등록관청이 같이 다녀요. 국장 지도사 등록관청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국장 지도사 등록관청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주로 다 같이 다니는데 여기서 지도사나 국장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사무소 간판하고 관련된 거. 중개사무소 간판하고 관련됐다. 중개사무소는 누구 겁니까? 개업공개사 거죠. 개업공개사는 누구 소관이다? 등록관청이다. 그러니까 사무소 간판 규정을 위반하면은 등록관청이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여기는 절대 국장이나 지도사 들어가면 안 돼요. 또 결격사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알아야 된다? 등록관청. 여기는 국장이나 지도사 들어가면 안 되죠. 등록관청이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위원회에 조회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가지고 등록의 결격 사유 보셨어요. 자, 44페이지 중개사무소 이거는 좀 쉬다가 보겠습니다.